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북 남원시 200면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현재는 그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 길이 죄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다고 한다. 할머니 나이 19살. 그때는 어린 나이에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던 사회였기에 할머니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셨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마셔요. 늦은 오후,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농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직업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날은 할아버지께서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는데 기와로 지붕을 만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운 한옥에서 갓난아이와 단둘이 있자니 왠지 모를 스산함이 느껴지셨다고 한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저녁 8시가 되었지만 시내에 나가셨던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께서는 걱정이 되어 아이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섰다고 한다. 마을에서 시내까지 걸리는 거리는 차로 가도 40분은 달려야 도착할 곳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잠실에서 종로까지의 거리인 셈이었다. 차도 없던 시절 할머니는 그 먼 길을 걸어가셨다. 마을을 벗어나자 오두막도 보이지 않고 불빛조차 없는 곳에 다다르자 등에 업힌 내 아버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새근새근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울자 놀란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살살 달래며 천천히 길을 계속 가셨다고 했다.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그제야 시내 초입 부분에 도착하셨다고 한다. 아버지 어디 가셨나? 아이에게 말을 걸어달래면서 할아버지가 가셨을 만한 곳을 찾고 계셨지만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바람만 불어대니 슬슬 할머니께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혹시 할머니가 찾으러 오는 동안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마을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반드시 중간에서 마주쳐야 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네. 분명 시내에 간다고 하셨는데 어딜 가신 걸까?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동댁. 서동마을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서동댁이라 불렀다고 한다. 누구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잘못 들은 것이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래를 부르셨고 할아버지를 찾는 것을 포기한 채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가려 하면 다시 목소리가 들리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점점 할머니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안 들리는 척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하셨다고 한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갑자기 서동댁,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뛰어.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뜻밖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송씨 집안의 사람을 보셨다고 한다. 송 선생 아니세요? 그 순간만큼은 안도감이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혼자 가기 두려웠는데 같은 마을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께서 물으셨지만 그가 대답한 말은 뜻밖이었다. 서동댕, 나랑 목욕이나 하고 가세. 뜬금없이 목욕을 하자니 혼인을 마친 몸을 가진 여성에게 할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한다. 그런 천벌받을 소리를 하고 계세요. 나는 갈 길이 멀어요. 그러자 송씨 할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그러지 말고 저기 아래로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날도 덥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보여주며 단호히 뿌리치셨다. 나한테는 애도 있어요. 목욕하려거든 혼자 신나게 하고 올라오세요. 나는 갈 테니. 송씨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열심히 걸으셨다고 한다. 한참을 걸은 끝에 겨우 집에 도착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나와 물으셨다고 한다. 어디를 갔다 오는 거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간 걸 모르는 듯한 모습에 짜증이 난 할머니는 투덜거리셨다. 애까지 없고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요. 괜히 나갔구먼. 그날 밤 두 분은 긴 밤을 보내셨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닷새 전 송씨 할아버지가 시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더군.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밤늦게 시내에 나가는 일을 2번 다시 하지 않으셨다.
송씨 할아버지가 떨어져 죽었다던 그 다리가 바로 그날 밤 할머니를 목욕하러 가자며 끌고 가려 했던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 당시 겪으신 일은 단순히 기이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송씨 할아버지와의 이상한 대화를 나눈 이후 할머니의 삶은 점차 알 수 없는 일들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한밤중에 갑자기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르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떨리는 듯했다. 깜짝 놀란 할머니께서는 등을 돌려 아기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순간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저 아기의 울음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다. 눈을 간신히 돌려 아기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아기의 눈이 붉게 빛났다고 한다. 할머니는 숨을 쉬기도 힘든 공포를 느꼈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고 이상한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온몸을 떨며 창문 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져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처음엔 사람 같아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은 송씨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길쭉했고 눈과 입은 없는 듯 매끈한 검은 표면이었다.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아기를 꼭 안고 다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공기에 눌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창문 밖의 형체가 웃음을 흉내내듯 몸을 떨었다고 한다. 허허, 서동댁, 또 만났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지만 입이 없는 형체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아침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다. 아기는 여느 때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창문에 남아있는 세 줄의 긁힌 자국은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집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특히 밤이 되면 이상한 발소리가 마루를 돌아다녔다. 발소리는 분명 사람이 걷는 소리였지만 그 속도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그 발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방 안의 바닥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지만 길이가 일반적인 사람의 2배에 달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도저히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 미신에 너무 휘둘린다니까.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할머니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그 무렵 밤마다 어둠 속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서동댕, 나랑 목욕이나 하고 가세. 처음엔 낮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결국에는 할머니를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결국 마을의 한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송씨 댁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붙은 거로 보여. 무당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결국 할머니께 말했다. 그 다리로 다시 가야겠어. 그곳에서 뭔가를 남기고 온 게 분명해. 할머니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당과 함께 그 다리로 다시 가기로 했다. 다리에 도착한 순간 어딘가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고 한다. 무당은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다. 여기서 무언가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다리 밑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단순히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다. 무당은 단호한 표정으로 주문을 외우며 다리 밑으로 향했다. 그러자 물 위로 검은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송씨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온몸이 물에 젖어 흐물흐물한 상태였다. 내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아? 그 목소리는 낮고 불길한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당은 끝까지 주문을 외우며 송씨 할아버지의 형체를 다리 밑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형체는 무당에게도 달려들었다. 그 순간 무당이 들고 있던 부적이 갑자기 불타오르며 빛을 내뿜었고 송씨 할아버지의 형체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무당은 지친 얼굴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내가 목욕하러 가라는 말을 거절했기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거다. 이제 이 집에서 떠나.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후로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다리 근처에서 밤마다 들리는 웃음소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른들의 동화.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살 아이였고 꽤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호화로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도 의무는 언제나 따라다니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허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쳐준 모양이구나.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다시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아버지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째서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 준우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란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나이는 7살이었기에 넓은 생각을 하진 못했고 결국 그는 아버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럼 아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나쁜 건가요? 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자랐고 아이는 질문이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다시금 아버지께 질문을 던졌는데 아버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나쁜 짓이란다. 잘못 다가가면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 아프게 될지도 몰라. 병균은 더러운 곳에서 옮는 거잖아요. 왜 같은 사람인데도 병이 옮는 거죠? 아이의 질문이 귀찮아진 것인지 아버지는 짜증 섞인 말투로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빌어먹을 유치원에서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대체.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가서 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텐데요. 말이 말 같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의 유치원 원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교사라는 것들이 뭘 가르치는 건지 제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원장이 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리는지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왜 어째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또 한 번 내가 찾아오게 만들면 그때 문 닫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장님께 호통을 치시며 흰색으로 된 두툼한 봉투를 던지고 유치원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 봉투는 무엇일까?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이는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원장도 욕을 하고 아버지도 욕을 하고 아무래도 두 분은 싸운 것이 아닐까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수업이 시작되었죠. 어린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선생님은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었고 그 그림 안에는 뿔이 2개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색깔은 거의 회색에 가깝고 표정은 잔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해를 쉽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림으로서 그것은 균이었습니다. 세균이요. 아니거든. 충치잖아 바보야.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죠. 세균이죠. 이 세균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듣고 아이는 갑자기 아버지가 전날 밤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균에 옮아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몸이 아파요. 아이는 목청껏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정답이라며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하나같이 물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균은 과연 어떻게 옮는 걸까요? 더러운 곳에 가면 옮아요. 아이는 그 발언을 한 원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멍청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전날 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옮는다고 했기에 아이는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했죠. 불쌍한 사람을 만지면 옮아요. 또다시 아이가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올려 발표하자 선생님은 아주 똑똑하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째서 불쌍한 사람을 만지는 것이 균에 옮느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그런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라며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치원에서의 수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돈 많은 사람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지, 또 집이 잘 살면 어떤 혜택이 오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주입식 교육을 시작했고, 선생님은 이러한 내용의 문제를 내서 100점을 맞으면 상을 준다며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1등은 준우. 게다가 아이는 100점을 맞았죠. 너무나 기분이 들뜬 나머지 아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곧장 아버지께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실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우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어디 시험지 보자. 잔뜩 신이 난 아이는 아버지께 시험지를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그 시험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가며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유치원이 불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신고를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문제. 유치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찾아와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비웃어야 할까요? 같이 울어줘야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비웃어줘야지. 뭐하러 울어? 그렇게 아이는 승승장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천재 소리를 들어가며 많은 이들의 선망을 사며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득 생각이 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을 다닐 시절에 시험을 빵점을 맞은 나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살려나? 추하게 살고 있겠지? 그리고 그의 생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나이는 나라에서 정신 이상자 소리를 들어가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고,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생각하며 여태 알았던 세상은 분명 자신과 같은 사람들만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사회에 나와 보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죠. 병 걸리고 싶어 환장했구먼. 뭐하러 도와주지? 어차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이상한 인간들이야. 지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면서 누구 챙길 여력은 있나 보네. 게다가 차후에 그는 한 나라를 지키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그는 어릴 적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난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만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왜냐하면 당신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병이 옮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계속 구덩이 속에서 니들끼리 싸워. 나는 이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는 자신이 고위관직에 오르기까지 배운 교훈들을 철저히 지켰다.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되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나 도움은 그의 세계관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철저히 자신이 누려야 할 특권과 타인의 고통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고위관직에 오른 후 처음으로 손댄 일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혁이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입니다. 저들은 어차피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지원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었고, 정책은 그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리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저 속으로 비웃었다. 저렇게 아프고 더러운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병균이 옮겠지. 내가 잘 피해서 다행이야.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 빵점을 맞았던 아이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녀석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어울리지.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은 채 병원을 지나쳤다. 하지만 병원 근처를 지나는 동안 묘한 시선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는 흐릿한 얼굴들이 있었다. 하,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향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눕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숨소리 외에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인가? 다시 눕자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준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애써 자신을 달래며 다시 누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아래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듯 했지만 침대 끝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침대 끝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잠들기 직전이면 어김없이 속삭임이 들렸고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끔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밖을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내가 이러는 걸 알면 약점으로 삼겠지.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에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폐쇄된 상태였던 유치원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문득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원장에게 던졌던 흰 봉투가 떠올랐다. 그 봉투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 그는 아무도 없는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유치원의 내부는 썩어가는 냄새와 함께 황량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때 교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오래된 책상이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그 시험지는 오래전에 그의 이름이 적힌 그대로였다. 문제는 똑같았지만 답이 달라져 있었다. 유치원이 불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어야 할까요? 같이 울어줘야 한다. 그는 시험지를 집어들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보자 흐릿한 그림자가 교실 안에 서 있었다. 누구냐? 그는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어릴 적 빵점을 맞았던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왜? 그랬어?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손에 든 시험지를 떨어뜨렸다.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는 숨이 막히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림자가 그에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기억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병원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권력과 부는 점차 사라졌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침받았던 세계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다. 어린 시절 빵점을 맞은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속삭이는 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랬어? 그 소리는 끝이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뭔가를 데려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존재가 내게 들러붙었다는 느낌이었다. 데리고 와 버렸다는 그 순간부터 역시나라는 느낌과 함께 재앙이 찾아왔다. 우선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나는 혼자 사는 2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이다. 소개는 이쯤으로 끝내고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요 며칠간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켜보는 느낌. 나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애써 모른 척하며 지나왔지만 결국 오늘 일이 터졌다. 그 느낌은 사냥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마치 토끼가 사자를 마주할 때의 느낌. 죽음의 공포에 압도된 감각이었다. 왜 그걸 미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천천히 다가오는 사자를 토끼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깨달았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녀석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문이 평소보다 1초 정도 늦게 닫혔다. 기분 탓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니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베란다 쪽 작은 창문이 깨졌다. 다음 날 기사를 불러 수리를 했지만 그날 밤 약한 바람에도 창문이 또 깨져버렸다. 새 창문으로 바꿔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다른 기사를 불러도 마찬가지였다. 창틀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기사들조차 어이없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창문이 깨진 그날 밤 나는 가위에 눌렸다. 눈은 떠지지 않고 누군가가 내 갈비뼈를 세게 누르는 느낌만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갈비뼈 쪽에 시퍼런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녀석의 손은 굉장히 컸다. 다음 날에는 머리가 미칠 듯이 가려웠다. 긁고 또 긁어도 간지러움이 가시지 않았다. 염산이라도 뿌리고 싶을 만큼 참기 힘들었다. 그 다음 날은 답답했다.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마치 불길 속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가슴을 쳐도 소용없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점차 사람이 아닌 몰골이 되어갔다. 일도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교회가 보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빌었다. 잠시 후 목사로 보이는 사람 3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갈비뼈를 누르는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 비명을 지르고 미칠 듯한 가려움이 이어졌다. 머리를 긁어대자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답함이 몰려왔다. 온몸이 꽁꽁 묶인 듯한 느낌이었다. 이 고통은 1시간쯤 지나서야 사라졌다. 그때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일상이 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쥐어라, 잡아라, 묶어라. 결국 나는 환각 속에 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잡고 묶었다. 그 순간 나는 악몽에서 깨어나듯 상체를 들었다. 그리고 목사는 말했다. 끝났습니다. 퇴치했습니다. 다만 뭐죠? 녀석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그럼 어쩌죠? 이대로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세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적합할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들에게 퇴치 수고비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섬뜩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 존재는 집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됐다. 머리가 가려운 것도 갈비뼈를 누르는 고통도 더 강해졌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내 방 문 앞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반복되었다. 한밤중 나는 갑자기 끔찍한 냄새에 눈을 떴다. 썩어가는 고기가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방문이 스스로 닫혔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손 모양이 보였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다음 날 창문은 또다시 깨져 있었다. 이번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깨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방 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이상하게도 침대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몸은 마치 쇠사슬로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앞에는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서서히 다가와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한 끼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고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쥐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공포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교회를 다시 찾았다. 교회에서의 기도 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 안에 불빛이 깜박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 목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나는 의자에 앉아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러나 공포는 점점 더 커졌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 손등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었다. 손을 보니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목사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건 저주다라고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모든 물건이 움직이는 듯 보였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이면 거울 속에서 낯선 형체가 보였고 형체는 점점 더 내게 다가왔다. 거울을 치우려고 했지만 거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다른 교회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주었다. 그들은 내 주변에 둘러서서 기도를 외치며 나를 붙들어 주었다. 기도가 이어질수록 내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 몸속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기도가 끝난 후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방 안에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검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지만, 목사는 이제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나는 도망치듯 교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 안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굳어버렸다. 그 형체는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고 차가운 손이 내 이마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는 눈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을 떠나는 순간 문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네 번째 이야기, 등산. 친구 집에서 가까운 완만한 산이 하나 있었어. 짧은 코스는 한두 시간, 길게는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산이었지. 친구도 어머니를 따라 몇 번 가봤는데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등산로가 아주 좁고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해 보였다고 했어. 어머니는 친구분과 등산에 빠져 사계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타셨지. 특히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산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서 밤늦게까지 놀다 오시곤 하셨는데 아무리 완만한 뒷산이라지만 다치지는 않을까 친구는 걱정이 많았대. 어느 흐린 날이었어. 어머니는 점심을 드시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분에게서 산에 가자는 전화가 걸려왔어.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시간 후에 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셨어. 약속 시간이 되어 어머니는 약속 장소로 가서 친구분과 만나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등산을 시작하셨어.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렸지만 두 분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지.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편백나무 숲에 도착한 두 분은 근처 약수터에서 물을 받고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하셨어.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사이인데 무슨 할 말들이 그리 많으셨는지. 산을 탄 시간보다 수다를 떤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렸지. 6시가 다 되어가자 그제야 두 분은 하산길에 나섰고 내려가는 내내 수다는 끝나지 않았어. 절반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아주 좁고 땅도 고르지 않아 험한 구간이 있었어. 그 구간을 지날 때도 두 분의 수다는 멈추지 않았어. 한 명씩 지나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을 나란히 서서 가던 어머니 친구분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친구분이 넘어지면서 허우적거리다 어머니를 붙잡았지. 결국 두 분 다 밑으로 굴러떨어졌어. 어머니는 무언가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말았어. 얼마 후 어머니는 뺨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물 때문에 눈을 뜨셨어. 머리가 멍하고 조금 긁힌 것 빼고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 한참 멍한 얼굴로 앉아있던 어머니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셨어. 하지만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는데 휴대폰이 없었어. 굴러떨어지며 잃어버렸는지 주변을 찾아봐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지. 어머니는 일단 산을 내려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날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비는 오는데 등산로를 벗어난 낯선 길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지. 한참을 그렇게 긁히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며 내려가는데 먼 발치에서 누군가 내려가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어. 어머니는 전화라도 빌려보려고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을 쫓기 시작했어. 저기요. 거기 앞에 잠시만요. 저기요. 어머니는 다급하게 앞에 가던 사람을 쫓아가며 불러 세우려 했지만 그 사람은 묵묵부답으로 제 갈 길만 가는 것이었지. 그런데 다가갈수록 눈에 익은 뒷모습이었어. 분명 같이 산에 온 친구였지. 체구, 복장, 요란한 색깔의 모자까지 말이야. 어머니는 앞서가던 사람이 친구임을 확신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 옥자야? 옥자야. 나야, 옥자야. 좀 기다려봐라. 옥자야. 앞서가던 사람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멈칫하고 걸음을 멈췄어.
어머니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르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보았지. 그 사람이 바로 친구였어. 옥자야, 괜찮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혼자 어디를 가? 어머니는 친구에게 서서히 다가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어. 친구는 꼭 다문 입술에 무서운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를 노려보던 친구는 이내 발길을 돌려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친구분을 쫓아가기 시작했지. 하지만 친구는 어머니가 쫓아올수록 도망이라도 치듯 더 빠른 걸음으로 길을 내려갔고 어머니는 아무리 뛰어도 친구를 잡을 수 없었어. 결국 어머니는 한참을 헤매다시피 산길을 내려가다가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곳에서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어머니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친구는 받지 않았지. 어머니는 친구 집으로 직접 가기로 했어. 대문을 두드리자 친구의 작은 딸이 나와서 인사했어. 엄마 집에 있니? 네, 그런데 엄마가 아줌마 오시면 그냥 가시라고 전해달래요. 어머니는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사흘 뒤에 어머니는 친구를 다시 만났고 서로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두 사람이 모두 무언가에 홀렸음을 깨닫게 되었지. 그 이후로 두 분은 등산을 계속 즐기셨지만 그 산만큼은 다시 가지 않으셨어.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꿈속에서 계속 산을 오르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생생했고 매번 꿈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 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방 안은 기묘한 습기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종종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등산로에서 잃어버렸던 휴대폰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산 아래 약수터 근처에서 발견했다며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휴대폰만 놓여 있었는데 화면은 깨져 있었고 휴대폰 속에는 알 수 없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와라. 넌 끝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등산 때 입었던 옷이 갑자기 거실에 널려 있거나 방 한구석에서 축축한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느껴 친구를 다시 찾아갔지만 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작은 딸은 문 너머에서 엄마가 아줌마 때문에 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며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산에서 무언가에 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꿈속에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산의 길이 낯설었습니다. 길은 좁아지고 주변 나무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친구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옥자야, 기다려봐라. 나야. 그러나 친구는 멈추지 않았고 돌아본 순간 어머니는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지만 입이 찢어진 채 기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났지만 자신의 손이 흙투성이로 더러워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에 여러 부적을 걸고 지냈지만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현관문 너머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산길을 걷는 환영이 보였고 그 환영 속에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산 근처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마치 산이 그녀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이상한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산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의 끝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대신 어둠 속에서 기이한 그림자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 산의 기억은 여전히 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산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꿈속에서 다시 그 산에 올라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처음에는 익숙한 것 같았지만 점점 낯설어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계속 친구를 부르며 안개 속을 헤매었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더니 갑자기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방 안에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식기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고 거실에 놓아둔 물건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정리해둔 물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처음 그날 산에서 굴러떨어졌던 상태와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입었던 등산복은 늘 거실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고 가방 속에서는 친구의 물건으로 보이는 작은 손거울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실수로 물건을 옮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거울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 거울은 늘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집 근처 약수터에서 또다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수를 받으러 갔을 때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처 산에 가본 적이 있어? 그 산에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법이지. 노인의 말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산에는 원래 하나의 길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상한 길로 빠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하더이다. 노인의 말은 불길했지만 어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또다시 꿈속에서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산길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등산로는 처음부터 낯선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더 이상 흙길이 아니라 축축한 이끼로 덮인 땅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발이 자꾸 미끄러져 자신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고 어머니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산신당처럼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 있었고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한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몸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낡은 등산복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놀라서 손거울을 내려놓은 순간 어머니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어머니는 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침대 옆에는 그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집에서 손거울을 볼 때마다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노에 찬 것도 아닌 아주 낯선 표정으로 어머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손거울이 단순히 산에서 겪은 일과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고 끔찍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고 때로는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친구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얘기하자 마지못해 나와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어딘가 수척해 보였고 그녀의 집안에서는 약간의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습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얘기 좀 해봐라. 나도 꿈에 나오고 집에서도 계속 이상하다.
어머니가 따지듯이 묻자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 내가 꿈에 나오고 내 물건들이 자꾸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곤 해. 두 사람은 각자 겪은 기이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그날 산에서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특히 그날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던 순간 어머니가 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날 끌어들이냐? 그 말은 어머니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친구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친구는 등산 장비를 챙기고 손전등과 간단한 물을 준비해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산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더 조용해졌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백나무 숲까지 조용히 걸어갔지만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친구가 손전등을 비췄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주며 약수터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들리나? 어머니가 묻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웅얼거림을 따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가며 주변의 나무들도 더 빽빽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는 발밑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친구가 산에서 잃어버렸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냐? 어머니가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물었을 때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걸 여기다 둔 적이 없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은 발밑에서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땅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공기마저도 무겁게 변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 그날 우리가 뭘 깨운 것 같아. 어머니는 친구를 부축하며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길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똑같은 나무와 풀로 덮여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가까이 올수록 그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친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길은 더 꼬이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림과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같은 풍경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숨이 가빠졌고 친구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왜 이래? 어머니가 손전등을 두드렸지만 아무리 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고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들리나? 어머니가 친구에게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친구 쪽을 손으로 더듬었지만 그녀의 손은 공허한 허공만을 잡았습니다. 친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자야, 어디 갔나? 어머니는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귀 옆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람처럼 어머니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뒷걸음질치며 손전등을 휘둘렀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빛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그것이 산신당처럼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입구에는 오래된 등산복과 친구가 잃어버렸다는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이곳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어딘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안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있던 거울 속에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고 눈동자는 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넌 왜 여기에 왔니?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울 속 얼굴이 미친 듯이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튀어나올 듯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향해 손전등을 던졌고 거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 속에서 여전히 그 얼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긴 너의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넌 돌아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산길은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끄러지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다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목에 무언가가 감겨있는 듯했고 어머니는 발밑을 확인하자 땅에서 검은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어머니를 끌어당겼고 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손에 닿는 바위를 집어 손을 내려쳤습니다. 손은 갑자기 사라졌지만 주변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끝도 없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길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익숙함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마치 반복되는 듯 똑같았고 계속 달려도 산 입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소리와 웅얼거림이 들렸다가 사라지고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원하는 건데? 어머니는 주변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 그 소리는 분명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는 친구가 아니라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어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날 두고? 그 여자가 속삭이며 어머니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돌에 걸리고 넘어지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가 멀리서 어머니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손을 천천히 들어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산 입구를 넘어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 그 목소리는 바로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밤마다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까지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들 중 가장 이상했던 손거울을 찾아 그것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태우는 동안 어머니는 거울 속에서 친구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